이렇게 뭐 단촐하게 있으니까 좋네요. 제가 경품을 엄청 많이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 경품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사은품으로 이렇게 드려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진료를 빼고 왔단 말이에요. 빼고 왔는데 이게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지만 또 이게 소수 정예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박수 한번 더. 뭐 질문도 많고 뭐 궁금한 것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좀 이렇게 활기차면 훨씬 소수 정예가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쵸? 이게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다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조는 사람 이런 사람 깨워가면서 이제 딱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할 내용은 노화에 관해서입니다. 노화. 근데 사실 사람은 다 늙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만 늙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변해가고 늙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부드럽게 잘 곱게 이렇게 이제 늙어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좀 한번 알아보고 이 여러 가지 논문, 뭐 데이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 생각과 요즘 이제 트렌드를 이렇게 좀 이렇게 섞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도 준비가 모자라가지고 어제 밤도 새고 슬라이드도 한 150장, 160장 정도 되는데 이걸 오늘 다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사실 얘기는 딱 하나예요. 그냥 집에 가지고 가실 테이크홈 메시지는 그냥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뭐죠? 구구절절한 그런 이야기에 단 한 가지. 그걸 잘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제가 강의하다가 중간에 만약에 이제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못하게 되는 때가 이제 생긴다 하더라도 그 메시지 하나를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화라고 하는 건요, 우리 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과일로 치면은 숙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요즘은 이제 뭐 고기 같은 것들도 숙성을 많이 시켜가지고 나오잖아요. 훨씬 더 맛도 있고 좋은데 사람도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숙성이 되면 얼마나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숙성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우리가 나이는 영어로 age잖아요. age. 이거를 에이징이 노화이거든요. 에이징. 근데 이거는 모든 사물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는 뭐 과일을 숙성, 고기를 숙성, 뭐 드라이 에이징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그다음에 뭐 과일 뭐 이런 거 다 에이징인데 사람에 관해서는 좀 특별한 단어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다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달라지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우리도 뭐 피부도 바뀌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해볼까 이런 것들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오래 살기 위한 거는 엄청 옛날부터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뭐 사실 안 죽으려고 진시황은 뭐 사람까지 보내서 불로초를 뭐 찾아오고 막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이게 널리 알려져 있는 그림이잖아요. 이게 십장생 그림. 예. 십장생에 10가지 자연에 있는 오래 이렇게 있는 것들을 이제 병풍이나 그림으로 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오래 좀 살았으면 좋겠다, 좀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기원을 담아서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10가지 항목들입니다. 10가지 항목.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경품이 시작됐는데 지금 이제 제가 그냥 사은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해, 뭐 이게 산, 뭐 그 물, 돌, 구름, 거북이, 그 다음에 학, 소나무, 그리고 사슴인데 뭐더라?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뭔지 아시는 분? 네, 뭘까요? 네? 뭐라고요? 저랑 닮았다고요? 전두환 닮았습니다. 전두환. 재수없게요. 아니 전두환이 여기 십장생에 들어가진 않잖아요. 네.
요거는 불로초입니다. 불로초. 네. 불로초까지 해서 10가지를 우리가 이제 10장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대나무랑 뭐 이런 것들 해서 뭐 12장생까지도 이제 얘기를 하지만 보통 이제 10가지 항목들입니다. 요런 것들 이제 기본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지금 2015년에 전 세계적으로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되는가를 연구를 해봤더니요,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이제 빨간색은 일찍 죽는 데고요. 이렇게 이제 색깔이 짙은 곳은 오래 사는 곳입니다. 우리가 보통 선진국이다 이렇게 부르는 곳이죠. 미국도 뭐 굉장히 선진국이지만 뭐 그렇게 캐나다에 비해서는 좀 작은데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사실 미국에서 많이 생기니까 그렇겠죠. 이런 평균 수명들에는 함정이 있어요. 항상 수학적 통계에는 함정들이 있는데 이게 1800년도에는 요즘 20살에서 뭐 해봤자 뭐 30살 조금 40살 정도 요때가 이제 평균 수명이었거든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1800년 되면은 뭐 조선시대 정도 좀 되겠죠, 그죠? 그때 평균 수명이 요랬었는데 1950년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6.25를 겪는 그런 시절이잖아요. 6.25를 겪는 시절에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만큼이나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여기거든요. 남한이 2012년에 엄청 오래 선진국 중에서도 굉장히 상위 그룹에 속하는 그런 아주 선진국적인 나라가 된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자 생각해 봅시다. 모든 사람들이 한 30에서 40 이 언저리에 다 죽었냐 조선시대 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네. 황희점성 이런 분들은 90살까지 살았어요. 네. 그리고 조선시대 때 제일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누구게요? 계급들 중에 내시들이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내시. 네. 그러니까 이제 남자 구실 잘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래 살고 그런 거죠. 왕들이 제일 일찍 죽고 이랬었는데 요 시절에는 전염병 같은 것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뭐 전쟁, 뭐 사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어릴 때 죽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평균 수명 자체가 깎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사는 사람들은 이때나 별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보통 90에서 100살 정도면 우리가 오래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도 최장수로 살았던 분이 122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봤자 120년 정도 살면 굉장히 오래 산 거고요. 100년 정도 살면은 잘 사는 거고 보통은 80살, 90살 이 정도면 이제 그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래 산 거잖아요. 네, 그런 게 지금은 평균적으로 많아졌다는 거죠. 전염병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전염병을 막기 위해 가지고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예방접종에 여러 가지 그런 독극물들이 많으니까 예방접종을 맞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 와 계시는 분들은 한두 번쯤은 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내 애는 예방접종 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이미 다 해가지고. 이미 다 했어. 그럼 만약에 하나 더 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금 늦게 맞을 것 같아요. 조금 늦게. 왜요?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알러지도 많아지고. 네. 네. 근데 사람 몸이라는 게 한 가지 원인 때문에 망가지지는 않거든요. 절대로. 그러면 예방접종 때문에 얘가 문제가 되느냐? 그렇게 되려면 이미 다른 조건들이 다 형성이 돼 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물론 뭐 예방접종이 다 안전하다는 약이라는 건 얘기는 아닙니다. 예방접종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긴 하지만 내가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다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예방접종 하지 않고 그런 애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홍역 돌아요. 메르스도 한번 겪게 되고 온갖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방접종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뭐 제약회사에서 휘둘리니까 여기에 독극물이 들어있으니까 그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계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물론 전체적인 수명이 늘어났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항생제 나쁜 약이지만 인류의 수명이 늘어나는데 획기적으로 기여한 건 항생제거든요. 적절한 시점에 짧은 시간 동안 옳은 항생제를 쓰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계속 항생제를 쓰게 되는 일들이 생기니까 이제 문제고, 항생제를 써도 되지 않은 부분에 계속 항생제를 써야지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항생제를 처방을 해도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도 그래요. 제가 항생제를 안 먹으려고 이 병원에 왔는데 여기서 항생제를 먹으라 그러면 전 어디 가야 되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무 답답한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항생제의 피해나 이런 것도 너무 잘 알죠. 잘 알면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방을 하는 데는 또 이유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이게 답답하더라는 거죠. 의약품이 큰 제약회사에 휘둘려가지고 의사는 결국은 약을 파는 영업사원처럼 전락해 있는 게 요즘 현대사회에 그냥 좀 뭐랄까 좀 일단편이기도 해요. 실제로 진짜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의약품은 그렇게 나쁘고 건강기능식품은 안 나쁘냐는 거예요. 건강기능식품은 산업화가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건강기능식품 여러분들이 드시는 거는 정말 좋은 재료로 그 사람들이 손해 봐가면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것 같습니까? 엄청 많은 유통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실 마진은 약보다 더 많이 남아요. 건강기능식품이. 그걸 팔라고 엄청 달려드는 사람들도 많아요. 생판 아무것도 의학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가 그런 데거든요. 그러면 그걸 안정성 시험을 해요? 안 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다 안심하고 그걸 먹잖아요. 먹으면서도 뭘 더 먹을까 더 찾아서 먹거든요. 네. 근데 병원 것도 비싸도 또 안 먹어요. 이제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드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잘 전달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오래 겪어보신 분들은 많이 알아요. 아이허브에서 사는 제품들 있잖아요. 아이허브 제품들. 물론 좋은 상품, 좋은 회사에서 만들기 때문에 상품을 이렇게 믿을만 하긴 하지만 그런 제품들 속에 섞여 있는 이상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백화점에 파는 냉장고랑 하이마트에 파는 냉장고랑, 그 다음에 저기 대형 마트에서 파는 냉장고랑 다 다르다. 이 얘기 들어보셨죠? 실제 다르거든요. 시리얼 넘버 자체 제조 노트 번호가 다 틀려요. 모양은 그럴싸하게 다 비슷하지만. 근데 건강기능식품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완전 착각이거든요. 세상은 다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안 하면 자기가 굶어 죽어야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 선택할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자, 이 진짜 희한한 일들이 있어요. 저렇게 이제 오래 살려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진짜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지 되는데, 스페인 사람들은 술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데도 점점점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희한한 일이죠. 많이 걷고 지중해식 식사를 하고 낮잠을 즐기고 오래 일하면서 많은 휴식을 취하고 섹스를 즐기고 즐거운 말을 하고 저녁에 소식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다. 나 저렇게 하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렇게 하고 있다. 그럼 저 중에 반 하고 있다. 반. 오, 네, 반. 네. 저 중에 한두 개는 그래도 한다. 네. 아니, 이제 알았으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네.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것들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가 청소년들이 지금 제일 문제라고 하죠. OECD에서 자살률이 제일 1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청소년들이 자살률 1등이 됐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어떻게? 사회체제가 문제. 사회체제, 어떤 게 사회체제가 문제입니까? 다 아는 얘기 아닐까요? 네.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재능이 성적 위주. 재능이 아니라 각자의 잘하는 거를 받쳐주지 않고 성적 위주로 항상 느끼는 그런 거를 엄마들의 그런 심리를 더 자극하면서 계속 애들을 발달하는 거예요.
학원으로 뭐 내몰고 그죠? 예, 네. 돌보지 않고 또 엄마 아빠 다 계속 일해야 되고. 위에 물질에 대해서 또 네. 그 엄마 아빠들은 또 연금도 적지 못하고 또 일을 해야 되고 애들의 뭐 행복이나 엄마 행복 다 깨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될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우리 부모님들이 다들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각자의 위치에서 굉장히 존경받으시는 분들이야. 그러면 제가 우리 부모님을 내가 어렸을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돌봐주지 않았으니까 나 진짜 세상이 부모가 사회가 학교가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이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공부를 잘해도 못해도 대기업을 가도 못 가도 내가 밤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해도 안 해도 다 똑같이 50이 되면요. 치킨집 아니면 커피집을 해요. 공부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공부하라는 게 이상하잖아요. 엄마 나 돈 줘. 나 커피숍 할래. 그게 더 맞는 거 아니에요? 엄마 돈 줘. 나 치킨집 할래. 대박 났잖아요. 영화 보셨죠? 네. 왕갈비 통닭. 네? 그런 거 하나 하면 더 대박 나는 거예요. 애들의 꿈과 희망이 그쪽으로 다 쏠려 있거든요. 이런 거에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문제는 결국 우리 어른들의 문제예요. 내가 뭘 보여주고 있나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야 되거든요.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살아야지 되고 뭐 남들하고 똑같이 어떻게 보면 또 남들보다 더 많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런 삶은 전혀 없잖아요. 그쵸? 샤워하면 무서워하고 손대면 싫어하고 그죠? 즐길 여유가 전혀 없고 일요일에도 출근해야지 될 것 같고 일 안 하면 이상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활이 우리 수명을 점점 더 갉아먹게 되는 겁니다. 휴식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세계 5대 장수 국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렇습니다. 스위스 치즈와 유제품 많이 먹기로 유명하고 건강한 보험제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 치즈 유제품은 안 먹지만 건강한 보험제도가 있잖아요. 물론 기능약은 보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는 건강 이게 보험제도가 잘 돼 있죠. 자, 스페인 올리브 등 채소 위주 식단과 시에스타 낮잠을 많이 자기 때문에 장수를 한다. 아까 이제 나왔었죠, 스페인. 이거 말고도 사실 이제 뭐 즐기는 것들이 많고 스페인에 여행을 한번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문화가 어떤지 한번 꼭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싱가포르 질 높은 건강보험제도 이건 뭐 우리랑 비슷하고 장수의 원동력 특히 국민의 질병 예방과 치료에 심혈을 기울이는 나라이다. 이 나라가 뭐 조금 하니까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세금 엄청 내고요. 집값 엄청 비싸요. 월세 여기 뭐 거의 뭐 전세가 뭐 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1년 월세 정도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기 편할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엄청 오래 산다고 하네요. 스트레스 엄청 받을 것 같은데. 자, 일본 두부, 고구마 등의 음식을 즐겨 먹으며 노인들의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입니다. 한국도 여기에 제 5대 장수국가에 끼어요. 이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도 많은데 한국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음식들 90세 넘어서 세계 첫 국가가 될 거랍니다. 기대 수명이 90세를 넘는 발효식품이 많고 서구인들에 비해 낮은 혈압이 장수의 원인이고 높은 수준의 건강보험제도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자, 이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에 전부 다 공통점. 건강보험 이런 데는 여기는 없잖아요. 건강보험 전부 다 먹는 거거든요. 먹는 거가 가장 핵심 공통이에요. 공통. 어떻게 먹는가가 장수국가가 되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에서 여러 가지 보완적인 제도를 같이 이제 갖춰주면 장수국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허울 좋은 장수국가냐 실질적인 장수국가냐 좀 다른 얘기겠죠.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삶의 흔적이 이렇게 다 남잖아요, 얼굴에. 근데 저런 삶의 흔적을 없애려고 엄청 노력들을 많이 하시죠. 예. 사실 오늘 강의도 저기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좀 바뀌어가지고 이게 좀 다르게 흘러갔지만, 이분한테 필요한 우리가 이제 노화에 관한 방법이나 우리가 더 젊어지고 싶어 하는 노화의 방법이나 또 건강하게 늙어가고 싶은 노화의 방법이나 안 아프고 늙어가는 노화의 방법이 다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분이 엄청 온화하고 좋아 보이시죠, 그죠? 이도 없고요, 주름은 굉장히 많고 눈곱은 끼어 있고, 근데 이 모습 자체는 우리가 바라만 보고 있어도 좀 뭐랄까 푸근하고 시골에 있는 우리 엄마 얼굴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걸 억지로 바꿔가지고 도대체 무슨 모습이 되어 있을까? 내가 거울을 보는 게 제대로 된 내 모습일까요? 사진 찍으면은 제 모습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카메라를 찍잖아요. 방송을 찍잖아요. 그러면 막 이상하게 나와요. 사람들이 이게 환자분들이 와가지고 그때 그 원장님 맞아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뭔가에 비춰가지고 나오는 거는 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모습 이게 다른 사람들 눈에 실제로 어떻게 보일 건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셔야지 돼요. 강남 누나 스타일이 있잖아요. 강남에 가면 진짜 다 비슷비슷하게 생기셨어요. 전부 의느님이 다 이렇게 잘 관리해 주셔가지고, 그게 대한민국에서 참 이렇게 만연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아픈 일이고 굉장히 슬픈 일이다, 보실 수 있겠죠. 이런 모습을 원하실 텐데요. 이게 이사벨 아잔이에요. 이 프랑스 여배우인데 55년생이거든요. 근데 2001년 잡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폐경을 앞두고 있는 이 나이에 저렇게 자신 있게 나올 수 있는, 이 보기에는 20대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을 하이랜더 신드롬이라고 그러거든요. 하이랜더라는 혹시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하이랜더. 보셨어요? 네. 하이랜더 줄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불멸로 살 수 있는 혜택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데 오래 살려면 또 다른 하이랜더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수명을 자기가 가져와서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명이 남게 되겠죠. 결국 죽게 될 건데, 영화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됐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임모탈, 안 죽는 불멸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엄청 유명했었고 누구나 다 이렇게 되고 싶어 했고 굉장히 이렇게 부러워하는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2016년이 됐죠. 한 10년, 15년 정도 좀 지나니까 결국은 여느 아줌마들이랑 뭐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이렇게 이제 살도 찌고 뚱뚱해지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슬람에서 입는 그런 비키니를 입고 이런 모습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저 정도쯤 되면은 이렇게 노화는 도저히 피할 수 없다. 노화라는 게 도대체 뭐냐? 뱃살도 찌고 나이살도 찌고 그 다음에 기운도 빠지고 이런 것들이 그냥 노화냐? 당연히 그렇게 가도록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분은 더 많이 관리를 했겠죠. 더 많이 관리를 했음에도 이렇게 되는데, 올바른 관리의 방법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를 좀 잘 알고 적용을 해보는 게 아주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논리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수학적으로도 노화를 멈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과학자들, 미국 과학 아카데미 회보에 이게 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맞아들여야 될 거면, 어차피 맞아야 되면 빨리 맞고, 어차피 해야지 될 일이면 즐기면서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옛말부터 계속 들었잖아요. 노화가 어차피 시간이 흘러서 갈 거라면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맞이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이 들면서 이렇게 변하는 모습이 슬프거나 괴롭거나 우울하거나 뭐 힘들어야지 될 일인가, 잘 늙는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쵸?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상이고요. 또 사실 뭐
존경까지도 이렇게 이 사람 존경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인데 왕대순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나이든 그 노인 모델이신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 때는 얼마나 우아하게 나이 들어가는가. 와, 저 사람은 진짜 나이 값을 한다. 진짜 멋있게 나이 들었다. 이런 모습을 갖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분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我是王德顺。 우리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면 뭘 하겠다라는 걸 막연히 생각을 하지만 그런 생각대로 사실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저도 지금 이 나이 때는 영어를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계속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하다가 포기하고 하다 포기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중간에 얼마나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얼마나 낙심하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하는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새삼 느껴요. 이제 힘들 때마다 이런 영상들을 좀 보는데 이걸 보고 나면 내가 지금 그 다음 해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되겠다. 설마 못 이룰지라도 지금 열심히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영상입니다. 노화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변해가는가는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잘 정리를 좀 했는데요. 노화의 생물학적 원인은 핵심 용어가 있어요. 다 보실 필요 없고, 유전인자, 그 다음에 산화 스트레스, 미토콘드리아, 이게 핵심이에요. 모든 논문들, 수백 가지의 논문들의 가장 공통점이 이겁니다. 유전인자, 산화 스트레스, 미토콘드리아. 이게 노화를 가장 촉진을 시키고 노화가 다가오면서 우리가 가장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에요. 이걸 이제 잠깐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유전체 자체의 불안정성 때문입니다. 유전체는 계속 활성산소 같은 것들로 공격을 받고요. 세포는 일정 시간이 되면 계속 바뀌어야지 되기 때문에 이 유전체 자체가 안정되지 못하고 계속 바뀔 때는 DNA가 RNA라는 복사판을 만들어서 그 RNA를 기초로 다시 DNA를 만들어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주물을 뜨는 과정 중에 조금씩 불순물들이 들어가면 결국은 여러 세대를 거치다 보면 전혀 다른 모양이, 아니면 흠집이 너무 많은 이런 DNA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체 자체가 불안정성하고, 이렇게 계속 이제 분열을 하고 세포가 계속 바뀔 때 텔로미어가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세포의 수명은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텔로미어가 거의 다 따라가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하지 못하고 노화된 세포를 갈지 못하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사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또 후성 유전학적 변화가 있어요. 이 할머니가 담배를 피면요, 난자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이미 태어날 때 30만 개 정도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제 그 1차 성징이 되면 이제 배란을 하기 시작을 하죠. 이제 생리를 시작을 하고 초경을 거치면서 이제 난자들이 계속 나와요. 대여섯 개씩 만들어지고 그 중에 한 개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할머니가 만약에 담배를 펴요. 그러면 얘가 태아 때 난자가 벌써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난자가 만들어진 걸 가지고 또 임신을 하게 되면 이미 문제가 생겨져 있는 난자로 다시 임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담배 핀 것 때문에 이 손녀가, 문제가 생긴 손녀가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출산이 여성들이 가장 고통받는 인생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지만, 출산 때문에 여성이 가장 혜택을 받는다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출산을 하면서 엄마 몸에 가지고 있는 독소의 3분의 1을 애한테 주고 내보낸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는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모체는. 그러니까 내가 아기한테, 그 손녀한테, 또 그 밑에한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전해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 중에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걸 전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 참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몸이 안 좋은 상황에서 혹시나 이런 것들이 유전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엄마하고 딸이 같이 와서 유방 검사를 하다가 유방에 혹이 발견되거나 뭐 암이 발견이 되면 항상 물어봐요. 엄마가 혹시 제 잘못인가요? 제 피가 잘못돼서 우리 딸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 혹이 생겼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것보다도 요즘은 본인 스스로가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후성 유전학이라는 게 기본이 되긴 하지만 그 위에 여러 가지 얹혀지는 다른 스트레스 요건들 때문에 몸이 점점 더 많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내가 잘못 생활하면 망가질 수 있고, 잘못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잘 관리가 되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고, 잘못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 잘못 살게 되면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고 라는 게 이제 후성 유전학인 거죠.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 속에서 신호들을 전달해 주는 거는 항상 단백질이 하는 일이거든요. 단백질은 근육이 제일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세포막이랑 효소로 쓰여지는 소모품들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잘못되면 우리 몸에서 신호 자체가 잘못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신호가 잘못 전달되면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 그 다음에 뭐 만성 두드러기 알러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저런 이유들 이제 기본 전제 조건으로 이제 갖춰지는데, 그런 전제 조건이 갖춰지면 이걸 더 촉발시키는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촉발적인 문제에 우리가 세포가 어떻게 대응하나, 영양소 감수성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내가 비타민 영양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설탕, 밀가루, 과일 것을 계속 먹으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비타민 B를 하나 먹으면 기운 나서 일 열심히 했는데, 한 나이가 한 10년, 20년쯤 지나서 비타민 B를 똑같이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를 다시 이제 찾아봐야지 되는 거죠. 미토콘드리아 망가지는 거는 뭐 말을 할 것도 없고요. 제일 많이 망가뜨리는 게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 얘기하면 항상 밥부터 먼저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아니라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노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쌩쌩했던 세포가 안에 이제 계속 비게 되고 기능들을 잘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적으로 줄기세포가 다 없어져요. 이렇게 많았던 줄기세포들이 점점 희미해지죠. 2달째인데 이거는 22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이제 희미해지게 됩니다. 세포 분열이 그만큼 이제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포하고 세포 간의 소통 자체가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소통이 변하면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줄기세포는 뭐 다 아시다시피 어디에 갖다 놔도 그 세포로 분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귀를 만들고 싶다 하면 귀 옆에다 갖다 놓으면 귀가 되는 거고요. 간에 갖다 놓으면 간이 되는 거고 콩팥에 갖다 놓으면 콩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줄기세포거든요. 그 주변 환경과 소통을 해야지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문제인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사람들하고 잘 만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런 변화들도 잘 봐야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친구들은 뭐 하는가 잘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 없이 그냥 내 혼자서 뭔가를 뚝뚝뚝 하다 보면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못 될 가능성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된 거죠. 세포하고 이게 세포라고 하면 사실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세포하고 사람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똑같다. 제가 세포 하나다. 그리고 여러 다른 세포들이 있고 이 세포들하고 만나서 어떻게 얘기하는가가 중요하고요. 만약에 다른 장기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간, 콩팥, 심장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도시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아니면 나라 하나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 지구라는 게 결국은 내 몸처럼 되는 거고 그게 다 서로 일맥상통하고 내가 세포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할 때는 항상 나를 먼저 생각을 해본 되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 세포 하나로 존재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세포를 이해하시기가 훨씬 쉬워지실 거예요. 이제 이런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금방 이게 문제들이 또 잘 생기지도 않지만 금방금방 회복을 하기 때문에 안티캔서 그러니까 항암 작용도 굉장히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이 드는 것도 서서히 되게 돼요. 근데 이게 늙은 개체 나이가 좀 많이 들게 되면 DNA 손상도 훨씬 더 많이 생기고 복구는 안 되고 손상세포가 제거도 잘 안 되고 재생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암을 억제하는 것도 버거워지고요. 그 다음에 나이 드는 거는 좀 더 급속도로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저래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 조건들은 이런 건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 바꿀 수 없는 거를 한번 따져보죠. 유전체의 불안전성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텔로미의 감소 이거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지금 막 시도를 하고 있지만 못 바꾸거든요. 후성 유전학적 변형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잖아요. 내가 뭘 먹느냐, 내가 뭘 어디에서 사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을 먹느냐 이런 것도 다 바꿀 수가 있거든요. 단백질 균형의 상실 내가 잘 먹으면 되지만 먹는 단백질이 어떻게 쓰여질까는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어떤 거는 근육으로 가고 어떤 거는 효소를 만드는 데 가고 어떤 거는 세포막으로 가고 그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저절로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손댈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후성 유전학적 변화. 그러면 영양소 감수성도 좋아질 수 있고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향상시킬 수 있고 세포 노화도 늦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줄기세포 고갈되는 것도 좀 더 늦출 수가 있고 세포 간의 소통 변화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다 해의 원인인데 제일 중요한 원인이 3번이에요. 3번. 다른 건 내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3번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텔로미어는 이런 겁니다. 요 이제 해간에 세포의 해간에 이렇게 유전체가 들어있는데 요 끄트머리에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하는 일 자체가 신발끈에 요 조그만한 플라스틱 캡처럼 신발끈이 풀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저게 점점 짧아지면 결국은 신발끈 이게 다 풀어지면서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세포가 이제 망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신발끈이 더 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텔로머라제라는 게 있어요. 텔로미어 효소입니다. 저거는 텔로미어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를 만들어내는 곳 이런 데는 텔로머라제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요. 보통의 체세포에는 텔로머라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정량 쓰고 나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우리가 장 같은 곳은 3일에 한 번씩 이게 바뀐다고 해요. 3일에 한 번에서 일주일 사이에 한 번씩 바뀌는데 만성 염증이 있으면요 그거보다 더 빨리 바뀌거든요. 바뀌어야지만 돼요. 근데 줄기세포가 계속 분열을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 만성 염증이 장에서 제일 많이 생기고 장세포는 엄청 빨리 분열해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 그런 상태로 있게 되면 결국은 장에 문제가 생기겠죠. 회복이 당연히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 전에 뭔가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장에 문제가 있으면 뭘 바꿔야 됩니까? 음식을 바꿔야 돼요. 음식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음식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를 적게 먹거나 안 먹어야 된다니까요.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를 왜 안 먹어야 됩니까? 네? 당이 많아서죠. 네, 네. 당이 많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인슐린을 자극하고, 네. 네? 유해세균도 만들어내죠. 곰팡이 밥이에요. 그것들이. 네. 자, 그리고 인슐린도 많이 만들어내고,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내면 세포 안으로 탄수화물을 엄청 집어넣거든요. 그 자는 애 깨워가지고 밥 계속 먹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야, 너 저녁 안 먹었잖아. 자지 말고 빨리 밥 먹어. 계속 먹여요. 애는 졸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체하겠죠. 그죠? 그게 미토콘드리아 고장 나는 거예요. 소화도 못 시키고. 그래서 뭐 이제는 밥만 보면은 애가 정 떨어져가지고 아침도 안 먹는다 그래요. 점심도 요만큼 먹고, 저녁은 엄마 피해서 다니고. 그럼 애가 어떻게 될까요? 영양실조가 생기겠죠. 그래서 세포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그게 인슐린 저항성. 더 이상 탄수화물 안 먹을래? 라고 얘기하는 게 인슐린 저항성이라고요. 엄마 나 밥 먹기 싫어 이렇게 하는 게 인슐린 저항성. 적당량 안 먹는다는 거 이제는. 아무것도 싫어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만성염증을 없애는 게 특히나 장에서 문제가 제일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장에서 없애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문제는 혈관에서 제일 먼저 생겨요. 혈관에서. 근데 혈관에 문제 생기는 거는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심장마비나 와야 심장이 막혔나 보다. 가슴이 뜨끔해야 그렇게 생각하죠. 뭐 머리가 어지럽고 그 다음에 뭐 혈관이 터지고 막히고 이렇게 해야지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 항상 문제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제서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러면 혈관들이 많이 몰려있는 데거든요. 장, 간, 폐, 콩팥, 뇌예요.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혈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혈관이 망가져 있다는 거는 소화가 잘 안 돼요. 가스가 차요. 변비가 있어요. 뭐만 먹으면 설사해요. 과민해요. 이런 게 다 그런 증상들입니다. 물론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검사상으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느끼는 것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냥 단순히 소화가 안 되고 단순히 변비가 있고 단순히 변이 모양이 없고 이런 걸 떠나서요. 혈관이 다 망가졌단 말이에요. 장혈관만 망가지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온몸의 혈관이 다 망가져요. 그러면 장이 안 좋다. 그럼 혈관이 망가졌다. 그럼 생리 제대로 안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난 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도 피곤한 게 당연하잖아요. 뭔가 조금만 움직이면 숨 차는 게 당연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어. 당연하죠. 두통이 생겼어. 어지러워. 눈이 뻑뻑해. 손발이 저려. 손발이 차요. 다 당연한 얘기가 돼버린 거야. 다 당연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장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장에서 만성염증들이 제일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장을 고쳐야 된다고요. 그럼 장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또 탄수화물을 안 먹어야 돼요. 그럼 어떤 탄수화물을 안 먹어야 돼요? 네,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라니까요. 뭐 정제당이고 가공당이고 뭐 이런 거 아무 필요 없고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를 안 먹어야 된다. 그래야 모든 것에서 좀 해방될 수 있어요. 자, 텔로미어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뭐 핵 분열할 때도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어떤 암들은 10에서 15%들은 텔로메라제가 이렇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무한 증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암세포에는 텔로메라제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도 무한 증식을 하더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봤더니 그렇게 비슷하게 작동하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텔로메라제가
텔로모라제가 하는 거는 텔로미어 꼭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요만한 덩어리를 계속 조각품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걸 계속 갖다 붙이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조각들을 꼭 텔로모라제가 아니어도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더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선충들을 한테서 텔로머라제를 없애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ALT 능력이 향상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Alternative Lengthening of Telomere거든요. ALT가. 이걸 계속 만들어내서 계속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반 잘라도 다시 다른 아메바들처럼 다시 생기고 또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되더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런 조각들을 계속 만들어서 계속 텔로미어를 자기가 스스로 복구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세포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개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포가. 그래서 우리 이제 동물들한테서 그런 이제 힌트들을 많이 얻어서 사람들한테 적용을 해보려고 하죠. 코끼리는 한 50년, 70년 사는데 사람보다 세포수는 많지만 암 발생률이 한 5%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 5% 미만이 진짜 사람처럼 키우면 5% 미만이 될까? 그건 약간 좀 의심스럽죠. 그죠? 네, 의심스러운데 그래도 뭐 이게 세포 개체수가 훨씬 많지만 암 발생률은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봤더니 항암 유전자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사람한테 혹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혹시 있으면 한번 좀 이용을 해볼까? 만약에 없다면 저런 유전자들을 사람 유전자한테 좀 심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게놈 프로젝트에서 해보려고 했던 것들이죠. 박쥐는 30년에서 40년 정도 사는데 수명이 한 10배 이상 비슷한 동물, 이렇게 덩치가 비슷한 동물하고 하면 수명이 10배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수에 혹시 관련된 유전자가 있을까? 요런 이제 벌거숭이 두더지 쥐도 마찬가지고요. 32년 산다고 해요. 사람하고 비교하면 800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800세. 이거는 완전 엄청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린란드 상어는 한 400년 이상 실제로 산대요. 그래서 최장수 척추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해에 1cm씩 굉장히 더디게 자라고 좋은 수 서식과 느린 신진대사. 그러니까 천천히 움직이고 천천히 뭔가를 하면 오래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천천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먹는 것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많이 쉬어야 돼요. 많이. 네. 쉬는 것밖에 없잖아요. 많이 자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이 엄청 불면증 환자들이 많은 국가거든요. 잠을 잘 못 자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문제들이 많겠죠. 쉴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동물들에게 힌트를 받아서 이게 사람의 수명에 관련되는 유전자들 한번 찾아봐야지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했죠. 근데 이런 모든 유전자에 관해서 하는 프로젝트들이 1990년에 시작됐다가 2003년에 유전자 게놈 맵을 다 만들었어요. DNA 매핑을 다 했는데 되는 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것도 없고 사람 병이 왜 생기는지도 모르고 다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2003년에 끝을 내요. 근데 그 전에 이게 이제 불붙어가지고 막 연구가 한창 될 때 복제양 돌리가 이제 생겼거든요. 1997년에. 근데 저 돌리가 6살 된 돌리에서 체세포를 뽑아가지고 난자로만 이게 만든 거거든요. 복제를 한 거거든요. 근데 난자로만 저렇게 이제 복제를 하다 보니까 체세포는 아까 텔로미어가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짧아져 있는 텔로미어 때문에 그 남아있는 그 텔로미어의 수명밖에 못 산 거예요. 6년 6개월 살다 죽었거든요. 보통 12년에서 15년 정도 양이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다시 복제를 해도 그만큼 수명이 똑같아야 되는데 아니면 더 늘어나야 되는데 결국은 정해진 수명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관에 부딪혔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를 이제 한참 연구를 하고 우리나라가 선두였었는데 황우석 박사가 이상하게 이제 논문 조작 이런 것들 걸리는 바람에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엄격한 유전자 복제를 규제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줄기세포다 뭐다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다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NK세포를 맞으러 뭐 일본을 가고 중국을 가고 막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후퇴한 거죠. 2003년에 문을 닫았는데요. 2007년에 유전자 가위라는 획기적인 걸 또 발견을 해내요. 이때 문을 딱 닫았는데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걸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문제 있는 곳을 잘라내고 그러면 정상적인 것들을 끼워주면 좋지 않겠냐, 아니면 이 사람한테 필요한 부분을 좀 더 끼워주면 새로운 유전자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 이게 지금 이제 유전자 가위가 앞으로 유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굉장히 대세적인 연구 프로젝트로 지금 이제 되어가고 있죠. 근데 이런 모든 유전자들의 연구들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가다가 그 이상 갈 수가 없거든요. 그 유전자를 이용해서 하는 거는 거의 문제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 GH가 그로스 호르몬이냐,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사람한테 이거 봤더니 다양한 지역과 인종의 100세 이상 그룹들한테서 봤는데 성장 호르몬 수용체 유전자 중 이 부위가 결실이 돼 있으니까 더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성장 유전자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더 오래 살더라는 거죠. 이제 희한하잖아요. 그죠? 수명이 약 10년 정도 더 길었고 키가 3cm 더 커졌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덩치 큰 동물들이 훨씬 더 오래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덩치가 작으면 더 오래 산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덩치 큰 동물들은 이렇게 보면 개하고 고양이는 예외예요. 고양이는 개보다 훨씬 더 작지만 개가 더 빨리 죽죠. 고양이가 좀 더 오래 살고 개도 덩치가 작은 게 더 오래 살아요. 더 오래 산단 말이에요. 큰 개보다 작은 개가 훨씬 더 오래 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다른 동물들은 다 덩치가 커야지 되는데 개, 고양이는 또 아니라 그러고 사람도 또 연구해 보니까 성장 호르몬이 또 제대로 작동을 안 해야 또 오래 산다고. 근데 난쟁이들은 또 일찍 죽고 이런 예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예외들의 총집합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엄청 배웠잖아요. 우리가 배운 책에. 그런 세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성문 종합영어가 그런 거거든요. 온통 예외 사항들만 다 모아놓은 책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못하잖아요. 이렇게 예외들을 찾아가게 되면 이게 생명에 대해서, 노화에 대해서 결국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알 수가. 그래서 이런 예외가 안 되는 것들만 계속 이제 추려내야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아주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생쥐가 코끼리보다 맥박이 30배나 빨리 뛴대요. 그러면 생쥐가 오래 살까요? 코끼리가 오래 살까요? 코끼리 당연히 오래 살겠죠, 그죠? 덩치도 크고 맥박도 늦게 뛰고. 생쥐는 1분당 심박수가 400에서 600번, 갈라파고스 거북이는 10번 뛴답니다. 10번. 네. 그럼 이 북극 고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 호르몬을 검사를 해봤거든요. 이 호르몬을 검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이제 부신 피로는 잘 아시죠? 부신 피로, 부신 호르몬. 그거는 여기 콩팥의 신 위에 있는 부가적으로 달려있는 부신이라는 곳에 나옵니다. 부신은 두 가지 종류도 있어요. 속알맹이가 있고 겉껍데기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신 호르몬, 콜티졸이라고 하는 거는 겉껍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겨내려면 겉껍데기보다 속알맹이가 더 중요해요. 속알맹이가 항상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과일도 속알맹이가 훨씬 더 맛있고 좋듯이 부신도 하는 일들이 다 그렇거든요. 좀 더 안전한 곳에 이렇게 두기 위해서 그런 건데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그 안에서 나와요. 거기에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한번 들어보셨을 수는 있는데 에피네프린은 어떤 데 쓰냐면 심장마비가 생겼을 때 에피네프린 주사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혈압이 떨어졌을 때 혈압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하게 계속 혈압을 유지를 하고 심장을 계속 쿵닥쿵닥 뛰게 하고 좀 더 빠른 일을 해야지 될 때 아니면 운동을 해야지 될 때 심장이 더 빨리 뛰도록 하는 게 에피네프린이 하는 일입니다.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노르에피네프린이 하는 거고. 근데 이 북극고래는요 주로 노르에피네프린으로 그런 모든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좀 더 지속적이고 좀 더 강하고 이게 묵직하게 하는 일들을 고래는 계속 그런 호르몬을 이용해서 하게 되고요. 요런 집쥐라든지 뭐 고슴도치 뭐 이런 데는 전부 다 에피네프린을 사용해 가지고 쓰더라는 거예요. 혈압도 그 다음에 심장 빨리 뛰게 하는 것도.
그래서 에프네프린을 많이 쓰게 되면 빨리 죽죠. 노레프린을 많이 쓰게 되면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피네프린을 언제 쓰게 되냐면 화내고 갑작스럽게 움직이고 너무 과도한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잠을 잘 못 자고 늘 피곤해 있고 이럴 때 에피네프린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문제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에피네프린 사용하는 그 횟수 자체를 훨씬 더 낮춰야 돼요. 그러려면 에피네프린을 잠잠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가 궁금하시잖아요. 네. 한 분만 궁금하시군요. 자, 아드레날린이라는 그런 호르몬, 그러니까 이제 부신의 속알맹이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은요, 척추에서 직접적으로 신경이 가서 분비를 하도록 해요. 겉껍데기에서 나오는 콜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다른 호르몬이 겉껍질에 도착을 해야지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나오게 합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내가 호르몬 체계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콜티졸에 문제가 생겨요. 척추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아드레날린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내가 노레프네프린을 주로 쓰고 에피네프린을 좀 덜 쓰겠다. 그러면 물론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죠. 나한테 자꾸 열받게 하는 운동 피해야 되죠. 과격한 운동 안 해야지 되고 만성염증도 없애야지 되고 그것도 중요한데 척추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척추. 바른 자세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엄청. 바른 자세. 근데 내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잖아요. 그럼 이게 바른 자세냐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휘에 있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제일 문제 많이 생기는 게 앉아있는 자세예요. 근데 앉아있었는데 다리를 꼬잖아요. 그럼 이제 완전 황당한 일이 생기겠죠. 근데 다리를 꼬고 핸드폰을 봐. 이러면 이제 더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런 거예요. 네. 자세라고 하는 거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세를 체크한다기보다는 내 척추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꼭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에피제네틱스입니다. 에피제네틱스. 이게 후생 유전학이라는 거예요. 에피제네틱스. 이 에피라는 거는 그 위에 이런 겁니다. 겉껍데기. 그 위에 제네틱은 다 알고 있다시피 유전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유전자 위에 뭔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늘 위에 뭔가가 있듯이 이게 유전자 위에 뭔가가. 그러면 이 세상을 관장하는 게 인간이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위에 뭔가 있는 누군가가 하잖아요. 뭔가가. 그것처럼 똑같이 유전자도 그렇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보야. 유전자가 다가 아니라 환경이 최고야. 환경을 바꿔야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내 주변에 어떤 환경들로 내가 채워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구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자 보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되지. 그러면 나이가 많다는 거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부터 나이가 들어가느냐 이거를 늙은 사람한테 하지 말고 젊은 사람들한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다시 연구를 했어요. 1037명 뉴질랜드 사람들을, 뉴질랜드가 엄청 살기 좋잖아요. 거기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이게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 대상으로 태어날 때부터 38세까지 노화에 관한 18가지 우리가 보통 건강검진할 때 검사하는 그런 혈액 수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검사를 한 거죠. 그래서 했는데 자 26살 때 요런 표시가 38살 때 이렇게 됩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보냐면 0이 기준이에요. 0. 이 밑에는 물론 나쁜 거는 이 밑에 있으면 좋은 거겠죠. 그죠? 좋은 거는 위에 있으면 좋은 거 되고 근데 요 노란 걸 한번 볼까요? 이 노란 게 HDL 콜레스테롤이거든요. 26살 때는 0보다 위에요. 좋은 거죠. 그죠? 높으면. 근데 이게 쭉 나이가 되니까 0보다 밑에 돼요. 그러니까 HDL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32살이 고비라는 거예요. 32살. 자, 그러면 이 색깔을 볼까요? 이거는 뭐 HSCR, 이거 아포B, 아포A네요. 아포B, 아포A. 요거. 아포B는 LDL 수치, LDL 붙는 거예요. 나쁜 콜레스테롤임을 인지시켜주는 그런 표시죠.
아포A는 좋은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을 표시해주는 인지 표시예요. 이것도 쭉 떨어져요. 이게 그 아포A 자체가 훨씬 더 이게 많아지게 되는 거네요. 이거는 좋은 걸로.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볼까요? 요 빨간 거는 요거죠. 헤모글로빈 A1C. 헤모글로빈 A1C가 나이가 드니까 훨씬 더 많아지네요. 헤모글로빈 A1C는 5.0 이하로 유지를 하는 게 제일 좋죠. 물론 5.7 이상이 되면 이제 우리가 뭐 당뇨 전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5.0 미만으로 유지를 하는 게 좋은데 이것도 쭉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다 검사를 했더니 32세 때의 그런 기준점이 되더라고요. 변곡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32살이 지금 안 됐다. 32살 안 됐죠. 지금 준비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와, 행운입니다. 오늘 뭐 내놓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 유전자부터 시작했는데 결국은 다른 유전자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게 단백질로 만들어져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사람이 됐는데 사람이 되고 보니까 이런 이제 음식, 운동, 그 다음에 그 마음 상태, 공기, 약, 스트레스, 잠, 그 다음에 이거 세포 외 수분이거든요. 이런 약초, 그 다음에 독소, 그 다음에 관계를 맺는 거, 빛, 물, 호르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작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유전자는 결정되어 있는 거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 많은 변수들 속에서 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관리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더 관리를 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이 좋고 나쁜 건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1년간 우주 생활을 했는데요. 1년생 쌍둥이니까 유전자는 똑같잖아요. 물론 100% 똑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1년생 쌍둥이도. 그렇지만 거의 똑같죠. 이게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요. 스코트 켈리와 마크 켈리가 이제 형제지간이에요. 340일 지냈고 54일을 지냈습니다. 이게 텔로미어는 우주에 가니까 좀 길어졌대요. 그 다음에 다시 지구에 와서 정상화됐는데 마크 켈리는 계속 짧아졌다고 하고요. DNA 메틸화는 이게 이제 더 나쁜 게 생기지 않도록 유전자를 모치를 딱 해서 더 이상 풀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거죠. 이건 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마크 켈리가 좀 늘어났다고 해요. 이게 이제 이런 변화들이 생겼는데 이게 결국은 지구에 다시 오니까 말짱 도루묵이 되더라고요. 우주에 나가니까 좀 좋아진다 했는데 지구에 돌아오니까 말짱 도루묵. 그러면 계속 우리가 우주에 가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지구에서 다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다시 찾아봐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맨날 이렇게 얘기하죠. 난 너 때문에 늙는다. 애한테도 얘기하고 와이프한테도 얘기하고 친구한테도 얘기하고 뭐 누구나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너라는 게 직장도 될 수 있고 인생도 될 수 있고 결혼생활, 육아, 통증 뭐든지 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늙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런 발단의 시작이 항상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나한테 있잖아요. 나한테 있죠. 네, 항상 나한테 있거든요. 그걸 다시 한 번 더 화살이 바깥으로 뻗치는 게 아니라 이걸 다시 나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내가 나를 늙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반드시 생각해봐야지 된답니다. 자, 그거 말고도 외부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28년간 트럭 운전을 하던 66세 남성이에요. 이건 뉴잉글랜드 저널에서 이게 뭐 자마지라고 이게 엄청 유명한 잡지거든요. 이게 자마는 아니죠. 뉴잉글랜드 저널 메디슨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의학적으로 또 뭔가 근거를 찾고 그 근거를 제시를 할 때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지는 그런 근거 논문들이 많이 실리는 잡지입니다. 의학 잡지예요. UVA 그러니까 자외선의 그 A 자외선이 포토에이징 그 빛을 받아서 나이가 드는데 조금 더 관여를 많이 하고 이거 B는 이게 암이 피부암 같은 거 생기는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낸다고 해요. 근데 뭐 이게 UVA도 이런 것들 다 만들어내죠. 만들어내지만 조금 더 나이를 들도록 그 다음에 B도 또 마찬가지지만 암을 만들어내는데 조금 더 많이 관여하더라고요. 트럭 운전을 하니까 계속 햇볕이 여기서 쬐잖아요. 그죠? 이거 2012년에 발표된 거거든요. 2012년 발표된 건데 계속 이렇게 쬐니까 이걸 28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저렇게 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나가가지고 햇볕 쫀다고 그 뭐 피부암이 생기거나 피부가 쪼글쪼글해지거나 노화되는 게 아니에요. 28년 동안 꾸준하게 계속 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서 이게 뭐 한 번씩 일광욕을 하고 이런 것들은 매우 좋은 거예요. 저것 때문에 엄청 저때 그 선블록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거든요. 선블록도 50P++ 뭐 이런 거 엄청 유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유행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오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 자외선 차단제를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비타민 D가 엄청 떨어졌다 그래요. 한국인이 엄청 더 떨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병 주고 약 주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죠? 사실 대한민국에 나가서 뭐 일광욕 할 때도 별로 없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피하려고 어떻게 노력을 했는데 그게 다시 화살이 돼서 다시 나한테 돌아오고 난 또 비타민 D 주사를 맞아야 되고 그리고 또 햇볕 보기가 또 겁나고 이런 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은 문제가 돼요. 이게 대통령 처음 됐을 때인데요. 2016년이 되니까 이렇게 대통령 2번 하고 나니까 이제 박삭 늙어죠. 박삭. 예. 이런 고된 업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화를 촉진을 많이 시키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요약을 좀 해보면 우리가 늙어가는데 영향을 주는 게 결국 유전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죠? 텔로미어. 그 다음에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활성산소 이런 거 중요하고 글라이케이션 당을 먹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이렇게 작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예요. 검사를 딱 했잖아요. 검사.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일자목 있으신 분? 일자목 다 있어요. 일자목. 자, 일자목을 검사를 하러 가면 병원에서 뭘 합니까? 네. 디스크 조금 있고. 네. 그래서 수술하래요? 완전히 물리기 네. 잘 지내래요. 네. 어떻게 잘 지내면 되겠죠. 네. 그럼 일자목 뭐라 그래요? 네. 바른 자세 유지하라고. 바른 자세 어떻게? 바로 펴고. 네. 근데 왜 그렇게 앉아 계세요? 밖에서 바른 자세. 아니고 그 바른 자세 맞아요. 네. 그렇게 편하게 앉아 있는 게 바른 자세입니다. 어떻게 하래요? 네. 그냥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일자국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민할 정도는 아니라고. 고민할 필요 없다. 또 아까 일자목 뭐 정영선님 우리 병원 다니니까 제가 잘 얘기해 줬을 거야 아마. 자, 그리고 또 일자목. 네. 저는 디스크가 있거든요. 네. 목 디스크. 네. 바른 자세하고 스트레칭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뭐 수술할 정도 아니다. 아니요, 수술을 해야지 된다고 했는데 네. 저는 2번이나 터졌었어요. 근데 수술은 안 하고 네. 제가 그 마사지 하고 네. 노수 치료하고 네. 견디고 있어요. 수술을 왜 안 하셨죠? 수술 한번 하게 되면 제가 지금 아직 젊은 나이라서 네. 그게 완치가 되지가 않는데요. 네. 그래서 언제 다시 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수술은 우리가 더 견디지 못할 때 나쁠 때 하자. 나쁠 때 하자. 그거는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이나 신경외과 선생님이 하신 건 아니고요. 네. 저기 재활의학과 아는 분이 있는데. 재활의학과가 훨씬 더 훌륭하세요. 네. 신경외과 정형외과 잘 몰라요. 재활의학과 선생님이 하지 말자고 해갖고. 네. 재활의학과 선생님은 이제 재활에 좀 더 집중을 하죠. 자, 이게 짝이 잘 안 맞는데, 자, 옆 사람 있잖아요. 자, 손을 그 책상에 올려놔 보세요. 손을, 네, 한 손을 올려놓고, 자, 한쪽 손으로는 옆 사람 손등 있잖아요. 손등. 그냥 톡톡톡톡 쳐보세요. 톡톡톡톡. 톡톡톡톡. 이렇게. 네, 저 손 좀 가까이 해주세요. 네, 톡톡톡톡. 아니면 짝이 안 맞는 사람은 자기 손을 톡톡톡톡 해보세요. 톡톡톡톡. 네. 어떻습니까 느낌이? 네. 아무 느낌이 없어요. 어떠세요? 아니 대고 있지 말고 톡톡톡톡 하시라니까요. 대고 있으니까 따뜻하죠. 네, 그 다음 왜 안 하고 계세요? 네. 해보세요. 어떤 느낌이세요? 별 느낌 없죠. 네.
자, 우리 계속 하세요. 계속 하고 계세요. 네. 자, 우리가 병원에 가서 있잖아요. 딱 검사를 하면 요런 상황이에요. 검사를 할 때 아무 느낌이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러분. 왜 안 하세요?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있잖아요. 이거를 1시간 동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힘들어요? 하고 있는 사람이? 네, 지금은 사람이니까 힘들죠. 네. 자, 그러면 이걸 일주일 동안 하고 있으면 손이 어떻게 될까요? 톡톡톡톡 하고 있는 요 부위가 어떻게 될까요? 1년 하고 있으면요. 10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1.5억 되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네? 살아온 만큼. 뭐 그것도 말이 될 수 있겠지만 1.5억이 되려면요. 최소한 4, 5년은 걸려요. 최소한 4, 5년. 자, 목 디스크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렇게 되는 시간이. 뭐 15년 될 수 있겠죠. 많이 쓰는 사람은 더 문제가 될 수 있을 거고, 그죠? 네. 그만한 시간 동안 톡톡톡톡이에요. 톡톡톡톡. 네. 아까 시간이라 했잖아요. 시간. 햇볕 한번 보는 거 있잖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게 뭐 주름살이 생기네, 뭐 여기에 피부암이 생기네, 시간이 굉장히 큰 변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노출되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노출되는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는가. 자, 그러면 다시 거꾸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딱 나가지고 오늘 당장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를 끊었어요.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아무 변화 없어요. 아무 변화. 그러면 얼마나 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얼마나 해야 될지 모르지만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그래야 변화가 생겨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셔가지고 야, 이거 별거 아니니까 그냥 두세요. 얼토당토하는 소리예요. 네. 왜 그러냐? 내가 여기에 긁는 거는 그만 긁으세요. 안 긁으면 돼요. 안 하면 되거든요. 목 1.5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목 안 쓴다고 그게 C커브가 만들어져요? 절대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교정을 하셔야지 돼요. 빠른 시일 내에. 목이 터졌다. 터지면 어떻게 되냐면 디스크는 일정한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터졌다는 거는 그만큼 디스크가 빠져나가가지고 이렇게 좁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좁아져가지고 신경을 안 누르면은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완전 1차원적인 생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 뇌에서 척수신경이 내려와요. 내려와서 이렇게 양쪽 바깥으로 뻗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척추 바깥으로 가서 내가 팔로 가든 뭐 다른 곳으로 가든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신경이 팔 엄청 아프겠죠? 여기를 누르니까. 그죠? 그러면 온갖 증상이 생겨요. 자, 가장 큰 척도가 통증이에요. 통증 없으면 참으래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잠 못 자요. 소화가 안 돼요. 우울해지고 눈이 뻑뻑하고 두통이 생기고 소변을 자주 봐야 되고 발가락이 아프고 발바닥을 못 딛겠고 손발이 차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통증이 아니라 통증이 생기면 땡큐예요. 병원에 가서 빨리 하거든요. 그게 아닌 사람들이 다 기능의학 병원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온갖 병원을 다 전전하시다가 오게 돼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의 변수가 있잖아요. 시간의 변수를 저는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꿔요. 그럼 누가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로지 그거는 자기 운명이 되는 거예요. 운명. 잠 못 자는 것도 그냥 팔자고, 소변 많이 먹은 것도 팔자고, 병이 생기는 것도 팔자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계산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대처를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토콘드리아 손상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한데 미토콘드리아가 살아가려면요 산소가 있어야 돼요. 산소. 비타민 B보다도 훨씬 더 산소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1.5기 되면 호흡량 자체가 떨어져요.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호흡량이 부족해져요. 예를 들어서 5리터를 내가 마시고 그 다음에 4.5리터를 내뱉고 그걸 계속 해야지 되는데 사실 뭐 그렇게까지는 되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마셨다 내뱉는 거는 뭐 600에서 700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 계속 순환을 시켜야지 되는데 그게 100cc가 안 되는 거예요. 100cc가 안 되면 무슨 표가 나겠어요? 아무 표시가 안 나요. 근데 그걸 꾸준히 계속 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몸의 산소 공급량 자체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혹이 생기는 거에 가장 큰 원인이 산소 부족이에요. 산소 부족. 산소 부족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져서 혹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지금 뭐 연구 논문들이 많죠. 그러니까 산소를 얼마나 잘 공급시켜 주느냐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1.5기 그냥 우스운 1.5기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외과를 했지만 계속 먹는 얘기하고 뭐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간담체를 하면서 사실 뭐 이렇게 사망률이 엄청 높았어요. 수술을 해도 외래에서 몇 번을 보고 나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특히나 췌장암 환자들은 10%를 넘기나 마나 뭐 그래요. 10명 수술을 하게 되면 한 명 겨우 좀 보다가 좀 뵙는 것도 몇 년 안 돼요. 대부분 1, 2년 사이에 다 사망하시고 더 힘들어하시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고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생존율이 높은 걸 해보자고 해가지고 유방갑상선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유방갑상선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유방갑상선 수술을 하고 항암치료를 하다가 그만둔 것도 초등학교 3학년 엄마가 있었는데요. 자기가 좀 애들 때문에 오래 살아야 되니까 수술을 좀 잘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일기였어요. 일기인데 보통보다 훨씬 더 크게 제거했거든요. 그래서 유방도 뭐 이제 많이 찌그러졌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이게 그걸 한다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성형을 하지 않는 이상은 모양이 잘 안 나오게 되니까요. 완전 찌그러진 데다가 이게 이제 항암 치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거였었는데 항암 치료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완벽한 치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했는데 결국은 1년도 안 돼가지고 다시 재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러면 변수가 어디에서 생겼는지 한번 봐요. 항암약은 제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용량도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대규모 논문을 통해 가지고 몸무게당 체포 면적당 얼마만큼의 용량을 써야 된다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만국 공통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스케줄을 어떻게 써야지 되는가도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어떤 기수에 어떤 상태일 때 어떤 스케줄을 해야지 되고 이게 다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거는 변수가 안 되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는 이게 한 번에 쐴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한 번에 쬐야지 되는 양이. 그러면 그것도 변수가 안 되죠. 그건 기기가 쬐는 거니까 별로 변수가 안 되죠. 그럼 오로지 남는 변수가 저예요. 제가 수술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유방 전문의가 된 사람이랑 30년 동안 유방암 수술을 한 사람이랑 별로 오차 범위 내에서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생존율 자체가. 그럼 변수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제 잘못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론 뭐 그런 분들 여러분 겪었기도 했고 뭐 유방암 때문에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했지만 그 사건이 엄청 제한테 걸렸고 하여튼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수술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수술을 안 하게 됐어요.
그리고 조그만하게 이제 개업을 했거든요. 개업을 했는데 이게 진료실에서 와가지고 하는 얘기들이 다들 이게 대학병원에서 못했던 얘기들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못하게 하는 것도 제가 못하게 하죠. 예. 뭐 말만 시작하려고 했더니 네네 좀 다음에 오셔가지고 예약 잡으시고 저기 가셔가지고 네. 간호사가 다 설명해 주실 거예요. 저기 빨리 예약을 하셔야지 돼요. 네. 혈액 검사 아무 이상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약 잘 드시고 오세요. 자, 90일치 드릴게요. 이거거든요. 뭐 비타민에 대해서 이렇죠. 우리 아들이 호주에 여행 갔다 왔는데 이거 오메가3를 사는데 먹어도 될까요? 그걸 왜 드세요? 고등어 열심히 드시면 되는데 그런 거 함부로 드시지 마세요. 차가버섯을 좀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 차가버섯이 얼마나 사기가 많은지 아세요? 차가버섯이 얼마나 사기가 많냐고요. 사기 치는 사람. 그렇게 지냈죠. 그렇게 얘기 못한 것들을 진료실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그거 하지 않고 혼자서 뭔가를 알아보고 했던 분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무술의 비기를 전해주듯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들 원장님 저 뭐 먹었는데요. 그거 엄청 좋아졌어요. 이렇게. 제가 잠을 못 잤거든요. 근데 딸이 물을 먹었는데 그 병원에서 절대 먹지 말랬는데 그게 제가 몰래 먹었어요. 근데 엄청 좋아졌어요. 이런 얘기. 그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를 참 내가 인생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았나 이런 것들을. 그러고는 도대체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게 뭔가 듣고 이해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했는데 진짜 놀란 거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러 딱 갔는데 그 강의하시는 원장님이 비타민 미네랄을 잘 먹으면 병이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좀 미친놈이라겠어요. 어디 의사들한테 의사가 저 의사도 아니다. 저렇게 사기를 치면 되나. 막 그랬거든요. 욕을 막 했었는데 그 시간이 4주 동안 이제 하는 거였는데요. 교재가 한 번 갈 때마다 이만큼씩 들 거예요. 논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치료 사례들 근거 자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걸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물론 유방 갑상선 논문을 본다고 그런 논문을 찾아볼 시간도 별로 없었지만 관심도 없었으니까 안 봤겠지만 그런 논문들이 그렇게 많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근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근거 베이스가. 또 세 번째 놀란 거는 그 얘기를 이제 수업을 다 듣고 우연히 이제 그런 비슷한 환자가 왔어요. 제가 해봤어. 환자 좋아지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죠. 아니 약을 먹고 온 병원을 다 돌아다니다가 여기 와가지고는 그 진료를 보러 온 게 아니고 그냥 유방검사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툭 튀어나온 얘기예요. 피부에 여기 뭔가 좀 이게 좀 나는데 잘 안 나요. 연고를 발라도 안 되고 피부과 가도 잘 안 돼요. 한 2년 됐어요. 그 사람이 좋아지더라고요. 지금 깜짝 놀란 거죠. 완전히. 야, 이거 다 뻥이 아니네. 이것도 진짜 뭔가가 있네. 그래서 파기 시작한 게 지금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의 막 하면서 이제 동료들한테는 제가 처음에 저놈 사기꾼이네. 또 어디 약 팔아먹으려고 의사들을 저렇게 그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이 길이 반드시 앞으로도 좋아질 거지만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다 겪어봤어요. 이거 간담체. 그 수술 케이스 중에 외과에서 하는 수술 중에 제일 큰 거고요. 간담체 물론 담도 췌장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죠. 유방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물론 여성한테 유방이 소중하긴 한데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다 해봤거든요. 그리고 항암치료 다 해봤어요. 5만 거. 유방만큼 항암치료 개수가 또 많은 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항암 방법이 많은 것도 없어요. 유방만큼. 어지간한 건 다 해봤는데 치료도 할 만큼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저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현대의학이 욕먹을 만큼은 아니에요.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잘 치료되지 않는 그런 만성 질환들을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만 해결하려니까 잘 안 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좀 평가절하되는 가는 경우들도 지금 실제로 많긴 하지만 이런 현대의학의 기초를 만든 사람들이 다 바보 아니거든요. 필요한 때는 저런 것들을 사용을 해야지 돼요. 자, 항암이 물론 정상세포도 다 망가뜨리죠. 그거 모르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삼척동자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럼 항암을 왜 써야 되냐고요. 이런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핵무기가 북한이 가지고 있으면 나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든 핵무기 막 없애려고 그러죠. 핵무기. 사실 그게 굉장히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핵무기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쓰기 나름이죠. 만약에 핵무기가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 해방이 됐을까요? 해방 안 됐을 거예요. 만약에 원자탄이 그렇게 큰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남아있으면 아직도 우주 저 끝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몰랐을 거예요. 지금은 양자역학 뭐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하지만 아무 발전이 없었을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항암이 굉장히 위험한 약일 수 있긴 하지만 어떤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순간이 있거든요. 그걸 얼마나 잘 찾아내고 적절한 시점에 그걸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몸이 힘들어 죽겠는데 항암을 그다음에 그걸 하면은 계속 나을 거라고 믿고 계속 하는 거 그것만큼 바보가 없어요. 왜냐하면 간첩 넘어왔다고 핵포탄 터뜨리고, 그죠? 네. 뭐 누가 뭐 도둑질 많이 하는 동네에 있다고 거기 핵포탄 터뜨리고, 그러면은 남아나겠어요? 안 남아난다고요. 그러니까 적절한 상황이 어딘가는 본인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의학적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상담을 하고 항암 치료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매우. 무조건 피할 일도 아니고 무작정 그걸 다 뭐 이겨내고 뭐 8번 하라 했으니까 8번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잘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산다는 건요, 오래 살아야 되고 또 사회적인 관계도 잘 맺어야지 되고 건강해야지 돼요. 이게 잘 맺어져야지 우리가 이제 잘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은 구조적인 문제와 뉴트리셔널, 그 다음에 생화학적인 문제죠. 그 다음에 멘탈, 정신이 서로 잘 어우러져서 정삼각형을 이룰 때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잘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요, 내가 무슨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가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거는 결국 이거 하나거든요. 이거 하나. 남편하고 디립다 막 계속 싸우고 애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 내가 뭐 부도 맞고 사기 당한 것 때문에 계속 속상해하고 이런 상태에서 영양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혈압 높다고 코큐텐 먹으면 좋아지나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마그네슘 먹으면 좋아질까요? 아니에요. 맨날 공사판에서 어떻게든 험한 일도 해야지 되고 그렇게 무릎을 쑤시는 사람이 MSM 먹으면 관절통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그럼 비타민C 같이 먹으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요. 근데 와서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만큼 영양제를 써요. 이거 먹다가 안 되니까 더 추가하고 더 추가하고 더 추가하고 이제는 영양제 먹다가 배불러요. 그럴 만큼 드시거든요. 자, 건강하다라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건강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 항상 학습 목표가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냐면 첫 번째, 소식해도 배가 안 고파야 돼요. 소식해도 배가 고픈 걸 억지로 참아내면서 소식하는 게 아니고 소식을 해도 배가 안 고파질 정도의 식단을 지금부터 잘 관리를 하셔야지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영양제 안 먹어도 건강해야 돼요. 소식하면요, 미토콘드리아가 그렇게 빨리 돌아갈 일이 없어요. 활성산소도 그렇게 많이 안 생긴다고요. 그럼 뭐하러 영양제 계속 먹어요? 영양제 안 먹어도 건강할 수 있어요. 자, 누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 1950년도에 시금치 한 단이 지금 시금치 6단을 먹어도 너 모자라. 너 그거 몰라? 사과 12개를 먹어야지 옛날에 사과 하나 먹던 거랑 비슷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다 알죠? 그러면은 1950년도에 시금치 한 단을 그렇게 마음 놓고 먹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귀한 바나나 나오는 시절에 사과는 그러면은 흔해가지고 마음대로 먹었을 것 같아요? 하나에 그렇게 많이 들어있죠. 그것도 못 먹던 시절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비타민 영양제가 없어가지고 골골 하다가 병이 생기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적당량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미네랄을 계속 재활용하게 돼 있어요. 재활용. 많은 것들을. 계속 집어넣어줄 필요가 없다고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셈이기 때문에, 식이기 때문에 계속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밑빠진 독을 메꿔줘야지 돼요. 어디에서 메꾸냐고요? 이런 거거든요. 내가 혹시라도 영양적으로 문제가 있나, 편식 같은 거 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네. 아니면 뭐 좀 더 특이하게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비타민 C가 사람 몸에서 안 만들어지니까 비타민 C를 먹어야 된다. 자, 우리는 수백만 년을 거쳐와가지고 꼬리를 없앴어요. 꼬리 필요합니까? 지금 필요해요, 꼬리? 꼬리 필요 없잖아요. 꼬리가 필요한 순간이 되면 다시 꼬리가 생길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 그러면 진화는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네. 똑같은 새인데요. 섬에 사는 새의 부리와 육지에 사는 새의 부리가 달라요. 먹는 게 틀리기 때문에 부리의 모양이 바뀐다고요. 자, 비타민 C가 그러면 왜 없어졌을까? 사람 몸에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유. 비타민 C를 그렇게 고농도로 맞으면 암이 진짜 다 없어질까요? 그건 생각해 볼 문제죠. 그거는 여러 가지 중에 단 몇 가지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목숨 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삼각형의 균형을 얼마나 잘 맞추고 있는가, 밸런스거든요. 밸런스. 그래서 기능의학은 그런 밸런스를 찾아주는 학문이에요. 밸런스를 맞춰주는 체계적인 과정들을 물론 얘기를 들어보면 뭐 진료보는 거랑 전부 다 들어보면 한의학이랑 비슷해요. 왜냐하면 한의학이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짬뽕이 돼서 좀 더 이렇게 객관화돼서 다시 넘어온 게 기능의학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의학이랑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명상은 안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마인드풀니스 명상 이런 거 다 인도 아니면 중국에서 하던 그런 명상들이에요. 명상법. 그게 미국으로 갔다 오면 유명해지고 엄청 쉬워지고 대중화가 돼서 돌아오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접목하기는, 이게 시도하기는 처음에 입문하기는 좋은데요. 좀 더 깊이가 들어가려면 결국은 인도의 명상, 뭐 불교의 명상, 뭐 이런 명상들을 더 해야지만 훨씬 더 깊이를 가질 수가 있어요.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것들을 공부하시고 듣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동양인으로 태어나신 게 엄청 큰 다행이시라니까요. 서양인으로 태어나면 그런 거 이해를 못해요. 네. 근데 동양인이기 때문에 그냥 유전자 속에, 뼈 속에, 내 뇌리 속에 박혀있는 그런 것들이 내가 들으면 어떻게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가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준다고요. 동양인이기 때문에. 그거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 스트레스가 U 스트레스, D 스트레스 이렇게 했는데요. 예, U 스트레스는 좋은 스트레스예요. D 스트레스는 배드 스트레스, 나쁜 스트레스고요. 이게 멘탈이 있죠. 좋은 것도 있고 뭐 기분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나쁜 것도 있고. 왜 칭찬도 한두 번이지 자꾸 들으면 엄청 실증나고 짜증나잖아요. 너 혹시 나 욕하는 거 아니냐? 이게 U 스트레스가 항상 D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양제 좋죠. 네, 좋은데 많이 먹으면 그게 독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강요, 농양도 생길 수 있고 소화 불량도 생길 수 있고 장 점막에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것도 구조적인 문제도 그래요. 운동하면 좋죠. 네, 좋은데 너무 과도하게 운동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항상 좋은 것도 나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멘탈은요, 서로 상호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호관계, 인간 간의 관계, 또 우리 몸과 세포와의 관계, 또 우리가 우주와의 관계,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을 이제 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영양대사, 우리가 뭘 먹고 어떻게 하는가, 영양제를 어떻게 챙겨 먹는가, 이건 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서로 피할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내가 혼자 살아갈 수도 없고, 안 먹고 살 수도 없고, 중력이 없는 곳에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같이 돼야지 됩니다. 이건 에너지에 대해서 하는 얘기고요. 이건 세포에 관해서 하는 얘기고, 이거는 근골격계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이라고 치면은 이거는 집에 기둥 세우는 거예요. 이건 인테리어고요. 여기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 셋 중에 하나가 없어도 되는 게 뭐가 있어요? 흥부집에 금치를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쵸? 물론 뭐 미니멀리즘 좋아요. 근데 너덜너덜하게 해가지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흙먼지 굴러다니고 이런 집에 살 수는 없잖아요. 다 좋은데 궁궐 같은 집에 뭐 금수저에 뭐 다 금 뭐 도자에 다 좋은데 왜 계속 불행하다, 가족끼리 싸운다,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가 여러분들 스스로 잘 만들어내고 문제점이 뭔가를 찾아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양자역학에 가는 거고요. 이거는 분자 화학에 가는 거고, 이건 고전 물리학에 가는 거예요. 네. 기능의학은 엄청 심해요. 당신한테 비타민 뭘 먹으면 됩니다. 혈압이니까 이런 비타민 드세요. 당뇨니까 이런 비타민 드세요. 어디가 뭐 무릎이 안 좋아요. 이런 비타민 드세요. 잠 못 자요. 이런 비타민 드세요. 그 다 뻥이에요. 그런 거. 왜 뚱뚱한 놈한테 살 빼러 갑니까? 나 그 진짜 이해 못하겠어요. 안과 의사들이 요즘에 다 라식하고 취직해야 되는 거 알죠? 아세요? 라식을 하고 안과병원에 취직해야 돼요. 안과 의사는. 네. 자기는 안경 끼고 있으면서 라식 안전하니까 라식 하세요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네. 성형외과에서 직원들 거의 무료로 수술을 해주다시피 해요. 물론 뭐 이게 수술 케이스를 조금 더 늘려보는 거,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사진 올리는 거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자기 직원도 수술 안 시켜놓고는 자기 직원들도 모양이 저런데 내 얼굴이 이쁘게 나올 걸 어떻게 보장을 해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건강식품이 산업화가 안 돼 있다고요? 그거 다 뻥이에요. 영양제는 필요한 만큼만 먹고 적절한 시점에만 먹고 그 다음에 안 먹어야 돼요. 영양제랑 약이랑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자, 어디에 요 영양제 드세요 라는 거랑 어디에 요약 드세요 라는 거랑 뭐가 틀려요? 영양제는 그렇게 해도 되고 약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거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 그래서 제일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사람 몸에 뭔가 하나를 바꾸는 거는 전혀 불가능해요. 내가 못 바꿔요. 어떻게 바꿔요? 자, 오늘부터 여기 여성분들 많으니까 오늘부터 유방을 건강하게 합시다. 유방만 됩니까? 자, 오늘부터 심장만 건강하게 합시다. 돼요? 근데 그게 코큐텐 먹으면 된다고요? 네? 그게 DM을 먹으면 유방이 건강해집니까? 아니에요.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승전 장이에요. 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내가 어떤 연료를 넣어주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런 제품들이 잘 생산되도록만 만들어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몸은. 이것저것 챙겨 먹을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나쁜 걸 집어넣지 않을까, 이걸 이제 제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59분이거든요. 59분이라서 이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한 90장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그래도 오늘 유익한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많이 들었죠? 네. 이게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라니까요, 이게.
자, 이거는 세포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나이가 이제 노화가 돼가지고 세포들이 다 없어지는데, 암세포도 마찬가지고요. 나이 든 세포들도 마찬가지고, 이 둘이 같이 있어도 뭐 다 그런데 서로 이렇게 경쟁하면서 이렇게 노화하는 과정 중에 다른 것들하고 이렇게 서로 상호 협력은 안 하더라고요. 별 도움이 안 되네요. 옆에 있어도 별 도움은. 근데 직접적으로 도움 못 받지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그게 세포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도. 얘가 무슨 도움을 줘요? 제가 개업할 때 엄청 많은 선배들 찾아가면서 다 일일이 다 물어봤거든요. 개업하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20군데 다녔는데 그 방법 전혀 지금 딴 이상한 짓 하고 있거든요. 야, 너 그렇게 하면 망해 이랬어요. 딴 데 가서 다 물어보세요. 야, 내가 여기가 아픈데 어떻게 하면 돼? 그대로 해가지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남 얘기예요. 야, 내가 남편이랑 싸웠는데 남자친구가 헤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거 다 딴 얘기라고요. 지 얘기지 내 얘기가 아니거든요. 다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포들도 똑같이.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때인데, 요거는 제가 다음 기회에 또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꼭 가지고 가셔야지 될 메시지는 항상 기승전장이에요. 기승전장. 장을 좋게 하는 게 만사형통의 지름길입니다. 장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네? 아, 진짜.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를 안 먹어야 된다니까요. 네. 그게 제일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술이에요. 네. 술이 설탕보다 더 나빠요. 근데 왜 술이 두 번째냐?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는요,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어요. 밥 대신에 먹을 수도 있고요. 심심하면 먹을 수도 있고, 친구 만나서 먹을 수도 있고, 자기 전에도 먹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그게 더 위험 요소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훨씬 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영양제 자꾸 찾지 마시고요. 장 좋아지면은 영양제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네. 많은 부분들이 저절로 해결됩니다. 꼭 돌아가셔가지고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제가 또 강의할 시간이 되면 요걸 이어서 할지 뭐 다른 걸 할지,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서로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 똑같은 얘기 기승전장 잊지 마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